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인맥 넓혀야지. 어머니 같은 시골 노무 숨기고 다니면 사업하는데 방해돼요. 복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지영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깨달았거든. 요즘 투자자들은 CEO의 교육 수준, 가족 배경, 사회적 지위까지 다 따져봐요. 복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라며 속상해했다. 그 순간 복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고즈넉한 시골집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복래는 마당 한켠에서 정성스레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허리를 굽혀 꽃잎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올해도 잘 피어주는구나. 복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달구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복래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쁘고 복잡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곳 시골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마당 구석에는 복래가 직접 심은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무, 배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고추와 깻잎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복래는 매일 아침 이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이 고요함 속에서도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들 승우가 며느리 지영과 함께 찾아올 때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죠.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아들 내외의 방문은 복래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복래는 물뿌리개를 들고 국화꽃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 보라색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참 예쁘게 피었구나. 올해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네. 복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래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정오가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박승호가 아내 장지영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복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죠. 아이고 승호야. 멀리서 고생했구나. 지영아도 안녕하니? 승호는 45의 나이답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도시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이번에는 좀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승호는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복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반면 지영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시골집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42살의 지영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형적인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시골의 모든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은 이미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낡은 시골집의 모습, 마당에 널려있는 농기구들,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그리고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해 보였죠. 지영은 자신의 하이힐이 흙바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서 이곳이 얼마나 불편한지가 그대로 드러났죠. 복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호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국화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피어주거든. 너도 어릴 때는 이 꽃들을 참 좋아했는데. 기억나니? 꽃잎 따서 화관도 만들어주고. 물론 기억나죠. 어머니가 매년 이맘때면 국화차도 끓여주셨잖아요. 그때가 그립네요. 승호의 말에 복례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 마당이 아들의 놀이터였고 복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시절이었죠. 한편 지영은 한쪽에서 핸드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니 전화 신호가 약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신호를 찾고 있는 지영의 모습을 본 복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지영아, 들어가서 좀 쉬거라. 차 한 잔 끓여줄게. 길이 멀었을 텐데. 복례가 다정하게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네, 어머니. 그런데 시골이라 공기도 좋긴 한데 너무 불편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인터넷도 느리고 화장실도. 그리고 이 흙먼지는 또 뭐예요? 복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도시하고는 많이 다르지. 이해한다, 지영아.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건 나겠지. 내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승호는 그런 아내의 말에 조금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골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역시 맛있어요. 승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젓가락질을 조심스럽게 하며 입맛이 없어 보였죠. 도시에서 먹던 음식과는 너무 다른 맛이었을 겁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승호는 회사 이야기를, 지영은 서울 생활 이야기를 했지만 복례는 대부분 듣기만 했죠. 가끔 맞장구를 치거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요, 어머니. 승호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지영이 말하자 복례는 깊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벌써?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승우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복례는 이미 익숙해진 이런 상황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혼자 마당에 나와 국화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국화꽃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복례의 마음은 어딘가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다음 날 아침 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복례는 정성스럽게 반찬들을 그릇에 담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멸치볶음도 특별히 만들어 놓았거든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복례의 손길에는 특별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는 한 장 한 장 정갈하게 썰어서 담았고 나물 반찬들도 색깔별로 예쁘게 배치했죠.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한 입 크기로 잘라 놓았고 미역국에는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윤기를 냈습니다. 승호야, 지영아, 밥 먹어라. 복례가 다정하게 부르자 두 사람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승호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보며 반가워했지만 지영은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죠. 밤새 모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시골은 모기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에어컨도 없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지영이 불만을 표하자 복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다음에 올 때는 모기장을 준비해 둘게. 에어컨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지영은 젓가락을 집어들며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시골 음식 특유의 소박함이 그녀에게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죠. 이 나물은 뭐예요?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취나물이야. 뒷산에서 직접 캐온 거란다. 몸에 좋아. 복례가 설명했지만 지영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건드려 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지영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물맛도 이상해요. 서울 물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하수라서 그런가 보구나. 몸에는 좋은데. 복례는 매번 미안하다는 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승호는 회사 일로 급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걸어나가는 승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미팅 전에 자료 준비해서. 그때 지영이 복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승호가 들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지 확인한 후였죠. 어머니, 사실 승호가 회사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요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큰 투자를 받아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죠. 복례는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 승우가 그런 얘기를 안 하더구나. 많이 힘들겠네. 복례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했죠. 아들이 혼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투자자들 만나러 다니고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지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CEO의 가족 배경까지 다 알아보거든요. 복례는 지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점차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 조용히 듣고 있었죠. 특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하거나 골프장에서 만날 때가 많은데 그런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복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승우가 도시에서 인맥을 넓혀야 하는데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지영의 말에 복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 사시거나 해외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 얘기를 하면 승호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복내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어머니, 지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에서 인맥 넓혀야지 어머니 같은 시골 노모 숨기고 다니면 사업하는데 방해돼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순간 복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영의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깨달았거든요. 시골 노모라는 표현, 그리고 숨기고 다닌다는 말이 복내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승우가 성공하려면 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도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도시 생활은 어머니께 맞지 않을 거예요. 복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자신의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요즘 투자자들은 CEO의 교육 수준, 가족 배경, 사회적 지위까지 다 따져봐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신다는 게 알려지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지영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복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라며 속상해했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정말로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승우가 전화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승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당황한 듯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께 시골 생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복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다, 승호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복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죠. 지영은 복내가 자신의 말에 대해 승호에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복내는 아들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올라가야 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가거라. 복내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승우와 지영이 짐을 챙기는 동안 복내는 마당에 나와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름답게만 보였던 꽃들이 오늘은 왠지 시들어 보였죠. 지영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승우와 지영이 떠난 후 복내는 며칠 동안 평상심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시골 노모 숨기고 다니면 사업하는데 방해돼요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복내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텃밭에서 채소를 따면서도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상들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복내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당을 쓸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자꾸만 자신이 정말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죠. 지영의 말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복례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하얀 이불과 색색의 옷가지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복례는 빨래 집게를 하나씩 끼우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른색 우체부 오토바이가 좁은 시골길을 따라 복례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이 시골 마을에서는 우편물이 오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례는 궁금한 마음으로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복례 할머니 계세요? 젊은 우체부가 현관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복례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다가가자 우체부는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등기우편이에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복례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일반적인 우편물과는 달리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럽고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발신인 주소를 보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였고 한빛그룹이라는 회사 이름이 금색으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빛그룹? 복례는 그 이름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제작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엔 한빛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죠. 초대장을 펼치는 복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복례는 초대장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례 명예회장님께 한빛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룹의 기초를 다져주신 창업주이시자 명예회장님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 시작되는 초대장의 내용을 보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복례는 수십 년 전 청계천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한빛그룹을 일군 진짜 창업주였습니다. 20살 남짓한 나이에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새벽 2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번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고 그 식당이 잘 되면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복례의 성실함과 사업 수완, 그리고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작은 식당은 여러 개의 매장을 가진 체인으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식품 유통업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승우가 9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그때 복례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여성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고 주변에서는 온갖 시선과 압박이 있었죠. 부인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남자도 힘든 사업인데 여자가 어떻게 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지켜냈고 직원들과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회사는 복례의 노력으로 더욱 성장했습니다. 식품 유통에서 시작해 물류, 부동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갔죠.
한빛그룹이라는 이름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복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이 치열해졌고 일부 임원들이 복례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복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학력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갈등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우가 학교에서 너희 엄마 회사에서 쫓겨날 거래. 라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에 온 날 복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승우가 상처받는 건 안 돼. 내가 물러나자. 복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명예회장이라는 직책만 유지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했죠. 그리고 복례는 승우를 데리고 곧 완주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복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승우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유산으로 살고 있다고만 말했죠. 그때 참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복례는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승우는 어머니의 진짜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복례가 의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기념식 일정과 함께 상세한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개회식, 오전 11시 창업 역사 전시 관람, 오후 일시 만찬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창업주의시자 명예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들 앞에 다시 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저녁이 되어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복례는 계속 초대장 생각만 했습니다. 지영의 모욕적인 말들과 대비되는 이 초대장의 존재가 묘한 기분을 들게 했죠. 시골 노모라고 얕잡아 보던 그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칠 후 승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복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승우야. 너는 회사 일이 어떻게 되어가니? 복례가 물어보자 승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쉽지 않네요. 어머니, 혹시 투자할 만한 사람 아시는 분 없으세요? 복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찾고 있는 투자자 정도는 한 통화로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우야, 어머니가 서울 좀 다녀와야겠다. 볼 사람이 있어서. 복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서울에? 무슨 일이세요? 승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을 벗어난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직은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지인을 만나야 할 일이 있다. 크게 걱정하지 마라. 복례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지영이도 같이. 승우가 제안했지만 복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혼자 갈 수 있어. 너희는 바쁘잖니. 며칠 후 승우와 지영이 다시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복례의 서울 방문 계획 때문이었죠. 지영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승호의 회사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중요한 투자 미팅들이 연달아 잡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로 서울에 가실 거예요? 지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복례가 서울에 나타나는 것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일이 있으니까 가야지. 복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골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죠. 승호는 회사 일로 계속 전화를 받아야 했고 지영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승호야,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다며? 복례가 물어보자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중요한 미팅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지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내일 승호 미팅에 같이 가실 생각은 없으시죠? 복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그냥 투자자들이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요. 지영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복례가 미팅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싶었거든요. 승우가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투자자들은 CEO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머니가 함께 가주시면. 하지만 지영은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가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거든요. 투자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미팅이 정말 중요해서 혹시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례는 지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실수 말이니?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도시 모임에 촌스러운 차림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 계세요. 지영의 말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어 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고 해외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승우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영아, 그건 좀.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우야, 현실을 봐야지. 나중에 회사 이미지에 문제될 수도 있다고. 복례는 지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죠. 시골 노모 숨기고 다니면 사업하는데 방해돼요라는 말이 생생했습니다. 촌스러운 차림이라. 복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니? 지영은 복례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투자자들이 까다로워서. 까다롭다고? 복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분들은 모두 상류층이시거든요. 골프도 치시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어머니와는 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영의 말은 계속해서 복례를 깎아내렸습니다. 승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승호야,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나가서 상처받으실 필요 없잖아. 복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을 사람이 누군지는 두고 보자. 복례가 일어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다른 세계에 산다고 했지?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복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가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승우야, 너도 아내 말에 동조했잖니.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뜻이지? 복례의 말에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승우가 애써 해명하려 했지만 복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승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투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투자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독해도 된다는 말이냐? 복례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죠. 모독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어머니도 승우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내 아들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가 모욕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복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란 걸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복례는 방에서 혼자 한빛그룹 초대장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지영의 모욕적인 말들이 복례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죠. 촌스러운 차림, 다른 세계, 상류층. 이런 말들을 들으며 복례는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서울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한빛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리고 승우와 지영에게는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승우와 지영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복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승우와 지영이 서울로 돌아간 지 이틀 후 복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 차림의 복례는 평소의 시골 할머니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품격 있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명품 핸드백과 구두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죠.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복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서울, 그리고 자신이 일궈낸 한빛구름.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한편 승우는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롯데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이번 미팅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영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정장을 골라주며 응원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넥타이를 골라주고 구두도 깨끗하게 닦아주었죠. 승우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해. 지영이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셔서 다행이야.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정말 걱정했거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오시면 어떡해. 승우는 아내의 말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오늘만큼은 성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실패할 수는 없어. 투자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롯데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3명의 투자자들이 승우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두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까다로운 질문들을 계속 던져댔고 승우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답변해야 했죠.
박 대표님, 귀하의 회사 재무 상태를 보니 지난 분기 적자가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시장 분석 자료를 보니 경쟁사들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기술력도 비슷하고 마케팅 전략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요. 또 다른 투자자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승호는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죠. 죄송합니다만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곳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투자자들은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이미 결정은 난 것 같았어요. 승호는 그들의 차가운 반응을 보며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죠. 집으로 돌아온 승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달려왔죠. 어떻게 됐어?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좋지 않았어. 아마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승호의 침울한 대답에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실패한 거야? 대체 왜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던데. 지영은 답답한 마음에 승호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해. 다른 CEO들은 다 성공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요즘 투자 환경이 너무 어려워. 경쟁도 치열하고. 승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만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봐야지. 혹시 우리 이미지가 문제인 거 아닐까? 지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CEO들은 다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고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승호는 아내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이런 시골 촌부 이미지라서 문제인 것 같아. 지영의 말에 승호는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사실이잖아. 투자자들이 가족 배경도 다 알아본다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 지영은 평소에 쌓였던 불만을 모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CEO들은 어머니가 교수님이시거나 의사시거나 최소한 서울에서 품격 있게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지영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승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아, 그만해. 어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야. 그런 감정적인 말 말고 현실을 봐야지.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때 거실 TV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소식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죠. 한빛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늘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한빛그룹의 실질적 창업주의자 명예 회장인 김봉래 회장이 참석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승우와 지영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봉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봉래 명예회장은 1970년대 청계천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현재의 한빛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로
특히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 이어지자 승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복래. 설마. 승우의 입에서 떨리는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김복래가 누구야? 우리 어머니랑 이름이 똑같네. 설마. TV 화면에는 복래가 한빛그룹 임직원들과 악수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한빛그룹 창립자 김복래 명예회장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분이 승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야. 지영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왜 저기에? 이건 말이 안 돼. 바로 그때 뉴스에서는 복래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빛그룹을 이만큼 키워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회사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복래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에 승우와 지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골 촌부 이미지라며 비하했던 그 사람이 대기업 창업주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승우는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지영과 함께 어머니를 얼마나 모독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뉴스는 계속해서 한빛그룹의 역사와 김복래 명예회장의 업적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빛그룹은 연 매출 5천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계열사만 15개에 달합니다. 그 숫자를 들은 지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5천억 우리가 찾던 투자자보다 훨씬 큰 회사잖아. 그날 밤 승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새벽 5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승우는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어머니가 안 계신 것 같아. 아직 서울에 계신가 봐. 승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도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승우는 회사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죠. 점심때쯤 드디어 복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우야. 복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승우는 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집에 와라.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구나. 복래의 말에 승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승우와 지영은 서둘러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승우야, 내가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는 것 같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 승우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단순한 시골 할머니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복래는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승우와 지영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그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대기업을 일군 창업주라니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라. 복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복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뉴스에서 봤겠지만 내가 한빛그룹을 만든 사람이다. 승호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복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야 했다. 그때가 참 힘든 시절이었지. 여자가 사업한다고 온갖 무시와 편견을 받아야 했거든. 복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너를 키워야 했고 직원들도 책임져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중학생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회사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일부 사람들이 나를 몰아내려고 했어. 그들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경영자 자격이 없다고 했지. 승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더 큰 문제는 그런 갈등이 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 내가 학교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결심했지.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말이야. 어머니, 승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나는 이 회사를 살리려고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지. 복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승호야. 지영은 복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비하했던 그분이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다니.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경영권을 넘기고 너를 데리고 이곳으로 내려왔지. 조용한 곳에서 너를 키우고 싶었거든. 복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과거를 숨기기로 했어. 너에게도 나중에 내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지.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거든. 승호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 복잡한 세계에서 너만은 순수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복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복례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런 말들을 했다니. 지영아, 복례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다. 내가 나를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큰 세상을 살아왔어. 승호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해요. 복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승호는 어머니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
지영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며칠 서울에 있어야겠다. 복례의 말에 승우와 지영은 불안해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저희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야. 복례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례는 한빛그룹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투자 관련 모임이 있는데 명예회장으로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그 모임 장소가 바로 청계동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청계동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복례는 당당한 걸음으로 최고급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 회장들과 투자자들이었죠. 복례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복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오셨군요.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과 정중한 태도가 복례에게는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골에서 지낸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세계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복례는 품격 있게 인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례는 연회장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투자금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믿을 만한 회사를 찾는 것이죠. 복례가 고개를 돌려보니 승우가 몇 명의 투자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옆에는 지영도 서 있었죠. 지영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복례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복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승우는 열심히 자신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어요. 시장성이 좀 의문스럽네요. 경쟁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때 한 투자자가 승우에게 질문했습니다. 박 대표님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모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복례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승우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했거든요.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죠. 지영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건강상 이유로 시골에서 요양하고 계세요. 도시 생활이 힘드셔서. 지영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부모님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다른 투자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배경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복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전히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특히 지영이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한빛그룹의 전무이사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투자자분들께 인사 좀 시켜드릴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전무이사가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빛그룹의 김복례 명예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죠. 승우와 지영은 그제서야 복례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복례는 당당하게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복례의 모습은 위엄있고 품격이 넘쳤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빛그룹 명예회장 김복례입니다. 복례의 인사말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승우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당황해했죠.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과 기업인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들이죠. 복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례는 승우 쪽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CEO의 능력과 비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의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역시 청계천 포장마차에서 시작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한빛그룹이 있게 되었습니다. 복례의 말에 연회장의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아들도 와 있습니다. 복례가 승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박승우 대표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승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보았죠. 방금 전까지 시골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던 어머니가 바로 한빛그룹 창업주였다니. 지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어디에 숨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거든요. 복례는 마이크를 든 채 천천히 승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했지? 복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복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이 어머니가 너보다 더 큰 회사를 운영했단다. 지영도 복례 앞으로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복례는 지영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느냐? 복례의 말에 지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드라마틱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승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한빛그룹 창업주의 아들이라니 그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복례의 마지막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투자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연회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죠. 복례의 당당함과 품격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이런 분이 어머니시라니 박 대표님이 부럽습니다. 한 투자자가 승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 승우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박 대표님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분이라면 믿을 만하죠. 또 다른 투자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복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후에야 아들이 인정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구나. 연애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마주 섰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승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화려한 호텔 로비의 분위기와는 달리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복례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승우야, 오늘 일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말이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복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지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를 주겠다. 며칠 후 복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우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명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승우를 시골집으로 불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승우야, 어머니가 내 회사에 투자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복례가 마당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겸손을 잃지 말 것. 둘째, 가족을 지킬 것. 이 두 가지만 약속해다오. 승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거라. 돈을 벌되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복례의 투자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에서 나온 조언과 지혜, 그리고 한빛그룹의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죠.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어. 투자가 결정된 후 승우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그룹의 지원과 복례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복례의 진짜 모습을 안 후 지영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을 자주 찾아가 복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차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지영이 부엌에서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골 음식을 보기만 해도 입맛이 없어 했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배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무치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나물이 상하니까 살살 해야 해. 그리고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야 나물 본연의 맛이 살아나지. 복례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영은 진심으로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농사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고추는 언제 따는 거예요? 빨갛게 익으면 따는 거야. 아직 파란 건 더 두어야 해. 그리고 고추 따를 때는 가위로 잘라야 나무가 상하지 않아. 복례는 며느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국화꽃 가꾸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이 꽃들은 매일 물을 줘야 하는 게 아니야.
흙이 마를 때만 주면 돼.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거든. 지영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이제 시골 생활이 불편하다고 투덜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의 평화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 국화꽃 정말 예쁘네요. 도시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꽃을 보기 힘든데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지영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매년 이맘때면 이렇게 예쁘게 피어줘서 마음이 기뻐진다.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를 느끼기 어렵지. 복례도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 만개한 마당은 정말 아름다웠죠. 복례는 이런 순간을 오랫동안 꿈꿔왔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말이에요. 승우야, 회사는 어떻게 되어가니? 복례가 물어보자 승우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직원들도 행복해하고 매출도 계속 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성공했을 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야. 교만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복례의 조언에 승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영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농사일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예전에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 지영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 같아. 복례의 말에 지영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 승우가 핸드폰을 꺼내 가족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기념사진을 남기고 싶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활짝 핀 국화꽃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복례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복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승우와 지영은 그런 복례의 표정을 보며 서로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